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스마테코의 김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린 뉴딜에서 찾는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데요. 제가 요즘에 한참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전 사회가 모든 분야가 다 영향을 받고 뉴노멀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우리 사회에 정말 큰 팬데믹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에서 각종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언론에서 나왔던 것을 봤지만 대부분 나왔던 건 뭐였냐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이유는 생태계 파괴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전부 다 마스크 써라. 아니면 사회적 거리를 둬라. 이거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에서 좀 더 정확한 진단, 깊이 있는 진단을 했을 거라고 보지만 제가 봤던 많은 매스미디어에서는 그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을 대부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코로나19가 발생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시각에서 한번 되짚어보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순환경제 모델이 이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작으나마 시도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도에서 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WHO에서는 최근 20년 동안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했고요. 그중에 75%가 야생동물로부터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수공통 감염병은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하나는 독성이 강한 반면에 전파력이 약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독성은 약하지만 전파력이 엄청 강한 게 있죠. 첫 번째 패턴이 바로 이 조류독감이라든지 메르스, 에볼라와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종플루와 같은 것은 독성은 약하지만 10개월 동안에 163만 명이 감염될 정도로 전파력이 상당히 강한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아마 전파력이 아주 강한 그런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 생태계 파괴가 첫 번째 원인이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동물들은 동물들끼리의 서로의 언어에 의해서 이런 자연 생태계 내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교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서로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더라도 동물들의 항체에 의해서 그것들을 견딜 만한 내성이 있는데 차츰차츰 지구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인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식지가 좀 더 필요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작지가 늘어난다든지 공장이 늘어난다든지 새로운 설비가 늘어난다든지 하면서 필요한 서식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물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서식지를 인간들이 잠식해 가기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 이 접촉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과도한 인간의 육식 문화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뭐 천상갑이라든지 박쥐라든지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러한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동물들하고 전파력이 우리가 더욱더 접촉하는 횟수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당연히 동물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전파가 되는 인수공통 어떤 그런 감염병이 생기는데 사람의 몸속에는 동물들이 앓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내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고,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가 왜 이런 원인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그런 거죠.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사람이 면역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몸에 열이 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은 지구 기온이 상승되면서 어떤 일정 기온 상승에도 내성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사람 몸 안에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발현이 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가 결국은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어떤 창궐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기후변화, 과도한 육식이 인수공통감염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러한 근거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식지 파괴와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산업혁명 이후에 최근 300년 동안에 숲은 약 20%가 감소한 반면에 농경지는 거의 5배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 1950년부터 1980년 요 사이에 불과 30년 사이에 개간된 숲의 면적이 18세기와 19세기 요때 늘어났던 것보다 거의 면적이 합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유엔에서 세계 인구에 대한 추이를 보이는데 1900년대 중반 이후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그러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서식지가 필요함에 따라서 그 서식지 파괴가 결국 이러한 인수공통 감염병을 불러일으켰다. 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두 번째 이유라고 했는데 아까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요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니지만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이미 급속도로 녹기 시작했고 동토층에 잠들어 있는 바이러스가 깨어날 경우에 예기치 못하는 인류의 새로운 재앙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이게 기후변화가 앞으로 새로운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발생 주기를 보면은 사스에서 신종플루로 가는 데는 7년, 메르스로 가는 데는 6년, 코로나로 가는 데는 5년이 걸렸습니다. 이렇듯 계속 발생 주기가 단축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게 3년 주기설이라는 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하느냐 마냐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차이가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결국은 이 서식지 파괴, 과도한 육식, 기후변화가 이러한 팬데믹과 같은 이러한 바이러스를 불러일으켰다.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그동안의 논의가 됐었는데 그러면 서식지가 왜 파괴가 됐고 왜 기후변화가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 욕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대량 소비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대량 소비가 일어나니까 이 소비를 만족하기 위해서 생산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생산이 되면서 대량 폐기가 발생하는 거죠. 즉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대량 폐기로 인해서 이러한 코로나19가 발생됐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해법은 뭐냐? 이러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소비가 어떤 중요한 해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 뉴딜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지금 그린 뉴딜이 지금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에 와서 이 그린 뉴딜도 새로운 코로나에 대한 대응 해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후의 그린딜을 보면 앞에서 대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후의 그린딜은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서 이후 그린딜 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50년도에 탄소 넷 제로를 하기 위해서 이후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달성할 수 없고 이후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50% 절반 정도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를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그 소재를 가공하고 유통,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가 이후 전체 온실가스의 50%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2050년에 넷제로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넷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유는 순환 경제 모델에 기반해서 어떤 재생 자원의 활성화를 끼워야 된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EU에서 뉴 서큘러 이코노미 액션 플랜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린 뉴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론은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순환경제 모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순환경제에 따른 자원 효율성을 높여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 앞에서 우리 유정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그린 뉴딜 정책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현재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처럼 50년에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만 갖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순환경제로 해서 자원순환이 활성화가 돼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로드맵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실제로 순환경제가 왜 필요하냐라고 볼 때 1970년 이래로 최근까지 글로벌 자원 채취량은 3배 이상이 증가했고요. OECD에 따르면 회원국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에서 65% 정도는 자원의 채취와 가공,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OECD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석유 자원을 채취해 와서 플라스틱의 소재를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나중에 플라스틱을 폐기하는 이 과정을 놓고 볼 때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 CO2에서 61%가 플라스틱의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30%, 폐기하는 과정에서 9%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재를 다시 재사용을 하게 되면은 61%만큼의 온실가스를 어떤 식으로든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왜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됐냐? 재활용에 따른 이 소재의 품질을 원하는 만큼 확보를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이 키가 되지 않겠냐 싶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탄소 국경세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의 탄소 국경세는 대상이 소재입니다. 소재에 대해서 CO2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겠다. 그 말인데 결국은 소재에서는 61% 정도가 소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줄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순환경제 모델을 도입하면은 그 부분을 너네가 고려해서 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우리나라 내에서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순환경제 모델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순환경제 현황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19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안전처리와 그 다음에 재활용, 자원순환 형태로 발전했고 2018년도에 자원순환 기본법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목표가 제시가 됐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순환과 관련된 부분은 맨 초창기 때는 발생량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었었는데 처음에는 안전처리 부분이죠. 소각과 매립 부분에 치중했던 정책에서 나중에는 발생량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원순환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보면 2010년도에 83%였는데 2016년도에 85% 정도 됩니다. 한 2%가 늘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율이 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그러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근데 그에 반해서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10년 대비 16년도에 14.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활용률은 불과 얼마 안 높아지지만 발생량은 훨씬 많이 높아집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사이가 되면서 사람 간의 간격을 만나는 것을 피하면서 더욱더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폐기물 발생량을 어떠한 순환경제 모델하고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줄여나갈 것인가?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자원순환 관련된 정책이 결국은 리듀스가 가장 크고요. 제일 앞서고요. 그 다음에 리유스, 리사이클, 리퓨즈 이렇게 네 가지의 4R로 놓고 볼 때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정책 중에서 핵심이 되는 자원순환 정책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순환 자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순환 자원의 판로를 개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후에서 순환경제 액션 플랜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러한 순환 자원이 판로가 잘 팔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부분이 되게 약합니다. 자원 순환과 관련된 정책들은 되게 다양하고요. 순환 자원을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은 되게 많은데 이게 판로는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순환 경제에 있어서의 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EU에서는 이번에 순환경제 액션 플랜 2013 올해 3월 달에 나오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 제품 정책 SPP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도쯤에 EU에서 IPP라고 하는 어떤 통합 제품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속가능 제품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소비자들의 어떤 수리 권리를 엄청 강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폐기하지 못하게끔 소비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수리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말이 자원수단에 결국은 그거를 법에 의해서 좀 더 강화시키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U의 서큘라 일렉트로닉스 이니셔티브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섬유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플라스틱과 같은 다양한 세부적인 소재별로 자원순환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EU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환경제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핵심은 그럽니다. 지금 기존의 선형경제 시스템에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품의 소유권은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근데 순환경제 모델에서 제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 기업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 제품과 관련돼서 기업에서 기술 혁신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래된 제품을 버리고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기술 혁신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서큘러 이코노미 시대에서는 제품은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재사용을 통한 제품의 수명을 연장을 시키는 것이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완전히 개념이 바뀌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시간 역사가 맨 마지막으로 보면은 제품은 기능을 다한 것은 폐기물이다. 이게 선형경제에서 모델입니다. 결국은 다시 말해서 제품을 수리하거나 재사용하거나 재제조하는 이러한 것은 기업한테 이득이 안 된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업에서는. 그에 반해서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이 가지면은 제품은 기업의 자산이므로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재제조나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자산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경제 모델이 기업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재생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걸 기반으로 해서 순환경제 모델 4가지를 제가 제시하겠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기본 컨셉,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품을 소유의 개념을 이제는 갖지 말고 제품을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하자. 그 개념이 PSS라는 겁니다.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세탁기를 구매하는 것은 세탁기가 필요해서 구매한 게 아니라 세탁이라고 하는 기능을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탁이라고 하는 기능을 구현하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세탁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세탁기를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세탁기를 사는 순간 제품에 대한 감가상각이 계속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나중에 폐기물이 되면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와 같은 선형 시스템인데 결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품을 소비자가 사지 않고 그 기능을 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것인가. 이게 앞으로 순환경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PSS와 관련된 다양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타이어 제조업체입니다. 모타이어 업체인데 타이어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이어를 서비스해주고 나중에 타이어를 수리해주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이 모든 토탈 케어 서비스까지 전부 다 반영하는 것이 이 시스템이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가정에 있는 정수기에서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서비스. 이건 다 하고 있는 서비스죠. 최근에 들어와서는 침대와 관련된 렌탈 서비스, 자동차에 대한 렌탈 서비스. 지금 애들 집에서 보면은 애들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장난감을 사면은 금방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도 이제는 공유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사기도 잘 아시다시피 흑백 한 장당 얼마, 칼라 한 장당 얼마 해서 거기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만큼의 비용만을 차지해 갑니다. 내가 서비스를 누린 만큼 그만큼 비용을 차지해 가는 그런 형태로 이미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제시하고 싶은 게 이건
카사 퀵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세제나 어떤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보자 하면서 걔네가 제시했던 게 뭐냐면은, 제품의 용기 자체가,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면은요, 샴푸를 구매하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샴푸 용기 비용만큼을 내가 더 냅니다. 그러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그냥 버립니다. 결국은 돈을 버리는 거죠. 돈만 버리면 좋은데 그게 폐기물이 되고 그게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얘네가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주기적으로 각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세제를 리필해 주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액체 성분들을 리필해 주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로 바꾸면서 회사의 규모가 엄청 커졌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서비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유용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이러한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는 제품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에서 서비스의 개념으로 좀 더 전환해 감으로써 순환 경제의 모델을 우리가 앞당겨 보자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제가 제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매뉴팩처링, 재제조라고 하는 건데요. 재제조는 뭐냐면은 폐기물이 발생하면 이걸 그냥 버리지 말고요, 다시 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재사용입니다. 근데 재사용인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죠. 근데 이 제품에서 일정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제품 부분의 성능을 신제품 수준으로 복원해서 다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재제조입니다. 자, 이러한 재제조는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질 회수율을 보면 신제품은 물질 회수율이 0%지만 재제조품은 물질 회수율이 97%입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에서 CO2 배출률은 100%지만 재제조품은 CO2 배출률이 6%밖에 안 됩니다. 신품 대비. 그러니까 재제조 제품의 어떤 효과가 엄청 큰 거죠. 그에 반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면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3배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품 대비 가격은 효율은 100% 복원되지만 가격은 30에서 60%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재제조 업체 자체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중소와 관련된 동반 성장의 하나의 구체적인 모델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EU,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재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제조 시장 규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미국에 비해서 불과 6%밖에 안 되는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잘 보시면 2014년도 GDP 대비를 놓고 보면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GDP는 7.7%입니다. 2014년도에. 근데 2014년도에 미국의 제제조 시장의 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제제조 시장 규모가 불과 1.1%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GDP는 7.7% 정도 되는데 제제조 시장은 불과 그거의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대한민국의 제제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작아졌느냐? 그 이유를 봤더니 글로벌에서 재제조가 가능한 품목들을 보면 26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지금 되게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KS 표준이 만들어져서 재제조가 되고 있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차량 부품하고 전기 모터 및 장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KS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토너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 밖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재제조품 대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재제조 시장에서 늘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다. 그로 인해서 자원 절감이 있거나 원시가스 절감이 있거나 엄청나게 클 수 있고 비용 절감이 있고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럼 재제조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바로 그 이유는 소비자 인식입니다. 재제조품을 쓰면은 신품 대비 이거 제품에 문제 있지 않아? 이러한 소비자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부나 지자체나 어떤 대기업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이 제제조품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생각합니다. 제제조품에 대한 품질이 나쁘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핵심 4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원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해야 됩니다. 이유는
서큘러 이코노미 액션 플랜을 제시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제품별로 자원 발자국을 산정을 해서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제품에 대해서 재생 자원이 얼마만큼 들어갔고 자원의 효율이 얼마만큼 높은지를 알리겠다는 겁니다.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순환경제 모델을 앞당기겠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친환경 제품 있죠. 이러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녹색 매장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고 대한민국은 2005년부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서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구매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 중에서도 요즘에는 프리미엄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프리미엄인지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 스마트 쪽들은 알고 싶은데 어디에도 왜 프리미엄인지를 알려주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친환경에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친환경 프리미엄 인증에 있어서 왜 이게 친환경이고 왜 프리미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지 자원을 줄인 제품인지 다른 제품들보다 기후변화에 좀 더 대응하는 그런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165개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폐재 함유율을 갖고 있는 것이 불과 34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늘려서 차츰차츰 이 자원 전략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제품을 늘려가면서 순환 경제 모델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마지막 하나가 이 고품질 역회수 체계 구축 부분인데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이 자원 순환이 왜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순환 소재, 순환 재질을 사주는 시장이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안 사주느냐? 저는 거기에 키가 있다고 보는데요. 요겁니다. 2016년도 분리배출 폐기물에서 이물질의 혼입률이 38.8%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기물을 100만 건을 가져오면 그중에서 약 40% 정도가 쓸모없는 폐기물이라는 겁니다. 다 느끼실 겁니다. 바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뭔가 수익을 얻고 싶은데 40% 정도가 버려지는 폐기물인데 그 폐기물 비용을 기업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이 순환자재를 고품질의 순환자재를 만들려고 그러겠습니까?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경제적인 모델로서.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2022년까지 10%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 낮추는 거에 대한 방안이 되게 다양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실제로 수거 모델에서 이 빈용기 보증금 같은 돈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을 제시하는데요.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패키징을 쓰고 패키징 중에서도 가장 고급 패키징을 씁니다. 근데 화장품에서 쓰는 패키징은 대부분 다 재활용이 잘 안 됩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가 그걸 알기 때문에 최근에 화장품 업계에서부터 이 재활용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서는 전국의 아리따운 매장이나 이런 매장들을 통해서 공병을 가져오면은 뷰티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병을 갖고 실제로 재활용을 해서 환경에 어떤 유익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쉬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 모델에서는 이 화장품을 싸는 패키징을 5개를 모아오면은 25,000원 상당의 페이스 마스크를 줍니다. 그리고 이 수거한 빈 용기는 다시 블랙팟으로 재활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회수 모델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판 것을 다시 갖고 오는. 결국은 이러한 모델을 갖고 오다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40%만큼 불량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록시탕에서도 그러한 유사한 모델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설문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89%, 약 거의 90% 정도가 재사용이 환경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사용 용기가 없을 경우에 쓸 용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91%입니다. 84% 정도가 재사용 상자가 활용될 때 그 보증금 제도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겠냐? 참여하겠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거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증금제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역회수 모델을 돌리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역사회 확산입니다. 앞서 지금 우리 대표님 슈퍼맨이죠. 네,
슈퍼빈 우리 대표님께서도 다음에 그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이런 그 빈 용기, 폐 용기에 대해서 분리배출 캠페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제시하는 부분은 세계 그 자연기금에다가도 제시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5대 휴게소를 대상으로 여기에다가 이런 용기 분리배출기를 설치해서 대국민 캠페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단 이런 길을 제시해봤고요. 마지막 하나로는 독산 사동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주민 대토론회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거점 지역을 택해서 그 거점 지역에다가 자원순환 어떤 지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리를 누가 하냐면은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거죠. 자, 이 모델을 적용하면은 서울 시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데 어디냐면은 지하철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주위에서 자원순환 어떤 거점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관리하는 것을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어떤 지역사회의 자원순환 모델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은 보험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